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시작합니다. 저는 동아일보 정치부장 정관입니다. 밤새 내린 눈 때문에 신문 제대로 받아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따끈따끈한 신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네, 어제 서울대 송옥은 교수 60대 이상 정치인은 조건 없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 저희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현실과 부닥치며 내공 쌓은 50대 정치인들, 기존 정당을 탈당해서 대산 세판을 짜야 한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신세계를 열 능력이 없으니 50대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네, 50대 중심 인물은 안희정 지사, 남경필 지사 이런 분들인데, 예컨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당내에서 문재인 성곽을 넘을 수 있겠느냐? 못 넘을 거다. 그러니까 다른 50대와 함께 뛰쳐나와서 60대 정치인들하고 맞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화될지 궁금한데요. 어찌됐든 정치교체, 정권교체 논쟁이 뜨거운데 여기에 이번 대선 세대교체 논란도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원 서울지방 부장판사죠. 네, 소신 있는 결정이다, 이런 여론도 많지만 이런 돈 넘은 인식 공격도 있다고 합니다. 네, 삼성 장학생 출신 아니냐. 네, 심지어는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법무실장을 맡을 거다. 돈을 많이 돈방석에 앉았다. 뭐 이런 인신 공격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법원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마녀 사냥식 비난 너무 좀 찐적이지 않을까요? 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 소식인데요. 네, 어제 법원 출두해서 영장 기각까지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 네, 수의를 입고 2평짜리 독방에서 12시간 동안 홀로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삼성전자 사무실로 돌아와서 임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긴 밤이었습니다. 정말 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치소에서 1,440원짜리 저녁 식사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긴장한 탓인지 이 부회장 거의 식사는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식사를 잘 했을까요? 네, 다음 경향신문입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헌재 증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차명폰을 썼다. 그리고 나도 도청이 우려돼서 최순실 씨에게 연락할 때 차명폰을 사용했다. 네, 대통령은 아마 드리는 대로 썼을 거다. 차명폰인지 몰랐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네, 박 대통령에게 이 차명폰 과연 누가 줬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입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인데요. 어제 재판에서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미르재단에 쓰레기통까지 챙겼다. 네, 청와대 강요로 기업들의 출연금을 냈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출연금 규모도 정했다. 검찰 조사에서의 허위 진술도 요구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조윤선 장관이 지금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해서 잠시 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자백으로 네, 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는 내용이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문회에서 왜 위증하신 네, 겁니까? 조윤선 장관 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얼굴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얼굴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특검에 출석을 해서 특검 차량을 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잠시 후에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바로 닫히질 않네요. 법에서는 다 정확하게 자백을 하신 건가요? 아, 엘리베이터가 아직 안 열린 상황이군요.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국민들이랑 문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좀 늦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얼굴을 보이는군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철 부회장, 이렇게 어제 재판에서 진술을 했는데, 네, 청와대는 그동안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재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미르재단의 쓰레기통까지 일일이 다 챙겼을까요? 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취임식 행사가 반토막이 날 거다. 네, 2억 달러를 들여서 화려한 축제를 열고 90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100만 명의 반대 시위대가 함께 시위를 열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의사당에서 백악관으로 가는 동안에 요 펜실베니아 간데요. 양쪽으로 2m 높이의 철제 펜스까지 설치한다고 합니다. 취임식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인데요. 별로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중앙일보 1면에 사진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미국 소식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여사가 백악관 2층 트루먼 발코니에서 워싱턴 모니먼트죠. 워싱턴 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안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미셸 여사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퍼스트 레이드로 보낸 시간은 내 삶의 영광이었다. 가슴 깊은 감사를 전한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참 만감이 교차하는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에 조윤선 장관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역시 돌직구 신문도 그걸 톱뉴스로 다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 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됐고, 또 특검 수사의 중요한 한 축인데 김기춘 실장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영장 실질심사는 성창호 이제 판사가 하게 되는데, 김기춘 실장과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특정인 좌파의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주도하고 실행한 그런 제목인데, 주로 직권남용과 권리향사 방해, 게다가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증 혐의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리 다툼이 이제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 다 모두 특검 사무실에서는 특히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모르쇠로 이제 일관을 했는데, 조윤선 전 지금 현재 장관 같은 경우는 입장을 바꿔서 예.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기춘 실장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 생각으로 조윤선 장관이 모든 사안을 자백을 했으면은 사실 구속의 사유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모르쇠로 계속 일을 하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할 사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도가 엇갈린 상황에서는 섣불리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조심스러운 제 생각으로는 영장이 떨어지지 않을까, 구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그런데 지금 약간 좀 새로운 소식인데요, 그죠? 지금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시켰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건데, 이게 지금 확인된 보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노컷 뉴스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저께죠. 17일 날 그 두 사람이 다 30분 시차를 두고서 출석했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지신문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특검이 그렇게 불렀는데, 그때 조윤선 장관이 이렇게 좀 털어놓았다라는 게 한쪽에 이제 보도가 있고, 사정당국 관계자의 증언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정당국 관계자. 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특검 취재하는 이제 기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특검 측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했다. 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 바 네.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엇갈리는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사례가
김상률 전 교문수석의 사례가 있죠. 김상률 전 네. 교문수석이 이제 지금까지 어제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영장이 기각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김상률 전 교문수석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뭐 다 난 했다. 근데 이게 시켜가지고 했다라고 보고 뭐 이제 법원에서 볼 때도 이 핵심 인물이 아니고 다 털어놓았기 때문에 이 영장이 기각했는데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저께 이게 털어놓았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 지금 뭐 문화부의 전산실 직원들이 위에서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하는데 하면은 우리가 처벌받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까지도 특검이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김상률 수석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영장을 발부하냐 기각하냐 이거는 이제 판사가 하는 건데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가 성창호 부장판사죠.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죠.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이제 어떤 조희연 분이십니까?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서 사실 막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가지고 그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죠. 네. 이 부분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조원동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CJ의 이미경 부회장의 그 강요와 압박을 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데 명확한 증거들이 다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다 지시를 받고 했다라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크게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법리에 충실해서 진지한 고민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약간 좀 트집을 잡거나 논란을 부추기자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부장판사들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실제 재벌이나 대기업들을 좀 봐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난해 7월에 있었던 롯데 홈쇼핑에 대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이때 여기 이제 그 비리 사건에서도 강영구 사장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걸 기각했던 사례가 있고요. 또 흔히 말하는 이제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가장 뜨겁게 생각하는 게 바로 백남기 농민에 대한 그 당시 부검영장을 발부하냐 마냐인데 그 부검영장을 조건에 달았지만 발부했던 그 당시 판사도 성창호 부장 판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랬던 본인의 성향이나 내용을 다 떠나갔고 이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현 장관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에 대한 여지까지 드러난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기각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잠깐 지금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떠나서 잠깐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까도 제가 신문 브리핑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법원 판사가 이제 법원 저 영장을 기각하고 발부한 거를 가지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건 뭐 무슨 재벌 봐주기다 아니다 뭐 삼성 장학생이 될 거다 뭐 심지어 삼성 뭐 법무실장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거든요. 지금 사실 법원이 그만큼 그동안에 신뢰를 못 쌓았던 측면도 있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또 비난하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로 가는 게 완전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의 핵심이 또 법치주의 아닙니까? 이 법치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게 저는 맞는 태도라고 예. 보고요. 그런 거를 이제 마녀사냥식으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서로 이 결과에 따라서 양측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신상 털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말로 공격을 한다든가 네.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과거 군사 권위주의 시대에 제대로 된 판결을 못 내리지 않았느냐는 게 있고, 그동안 최근에도 지금 그런 과도기로 지금 일종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향해서 가는 그런 과도기인데, 그러한 거를 그러나 어떻든 여러 가지 법적 논리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어저께 그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말이죠. 네. 딱 세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대부분 재벌에 굴복했거나 재벌을 봐주기 한 거다. 예.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벗겨진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그 중간으로 나왔는데, 예.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정치권은 어떻든 이 지금 대선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우리 이제 전체 이 차원에서는
우리 네티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SNS에서 이렇게 막 올리는 것,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정치인들은 좀 책임있게 좀 발언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저런. 과거에도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유무죄나 이런 게 다 나오면은 본인한테 유리할 때는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멘트가 나오고. 현명한 예, 판단이다. 현명한 평란이다. 사법부는 역시 살아있다. 이렇게 나오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은 거의 이제 공격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정치인들인데요.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티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법부의 판단을 아까 말한 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법부 전체가 아니라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신상 털기로 이어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거는 그 판결을 비난하는 측만 아니라 박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마도 홈페이지에 뭐 이 어저께 영장 내린 조희연 판사 지켜줘야 한다. 그 둘 다 그 조 판사한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지켜보고 그다음에 특검 같은 경우는 더 날카롭고 더 예리하게 더 증거에 입각해 수사하라는 어떤 그런 촉구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옆으로 뭐 말이 주제가 좀 벗어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 기자님은 또 어떻게 좀 오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이재용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트라우마였습니까? 네,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사실 어제 새벽에 밤잠 설치신 분 많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기각되느냐, 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새벽에 여러 번 깨지신 분들 이 자리에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좀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럼 어제 결정은 존중하지 않습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내렸다고 전 믿고 싶고요. 예,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과거에 뭐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또 부정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네티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에 약간 좀 신뢰감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신뢰를 잃었던 측면도 있죠.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김기춘 실장은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조윤선 장관은 21시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조윤선 장관은 30분 일찍 나온 사람이 6시간 이상 더 조사를 받았을까? 그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더 많은 얘기를 쏟아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기춘 실장은 모든 사람이 예상하듯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다만 반복했을 것 같고 조윤선 전 장관은 지금 여러 가지 좀 뭐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문체부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과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심정적인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얘기를 좀 나중에 많이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21시간을 끈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까 그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기춘 실장이 시켜서 했다라는 것이 사실상 조윤선 장관 입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김기춘 전 실장을 올감할 수 있는 어떤 증언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지금 망자가 되셔서 직접적으로 증언해 줄 수는 없지만 유진용 전 장관이 했던 얘기가 있지 지금 않습니까? 나오는 자막은 확인된 특검이 공식 인정한 거는 아니죠. 뭐라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유진용 장관이 김기춘 전 실장이 청와대에 오자마자 모든 수석 비서관들을 그냥 받아 쓰는 체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뢰성을 부여하는 그런 워딩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특검은 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겠지만 글쎄 또 모르죠.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결국 가봐야 알겠죠. 네. 관련해서 유진용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기춘 전 실장 온 이후에 수석회의 분위기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시죠. 제가 수석들한테 들은 얘기는 김기춘 실장이 오고 나서 수석회의에서 수석들이 얘기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받아 적으라는 얘기죠. 예.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수석들은 말 한마디 했다고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 본인이 시켜서 했다고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께 죄송하지 않으십니까? 박근혜 실장. 대통령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하신 건가요? 여전히 아직도 최순실 씨 모르십니까? 여전히 법원의 의혹자 영장 부인하시는 출시 거예요? 심사를 받으러 입이 가기 10개라도 할 말이 전에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특검에 출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는데 안경이 약간 바뀐 듯한데요, 그죠? 뿔테 안경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 한마디 해주시죠. 본인이 만드신 거 맞으십니까? 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은 법률 거의 안 지식은 하고 다 있습니다. 기억하시는데 최순실 씨 모르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하고 좀 다른 게 엘리베이터가 좀 늦게 내려오네요. 아까도 너무 많은데 한 마디 네. 해주세요. 용어 정확하게 쓰시는 건 기억하시면서 왜 기억 못하십니까? 나오라고! 네, 역시 조윤선 장관과 마찬가지로 김기춘 전 실장도
네, 지금 엘리베이터도 조금 늦게 지금 닫히고 있습니다. 예,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엘리베이터가 닫히질 않으니까 살짝 몸을 옆쪽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피하는 유준용 모습도 장관 얘기는 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유준용 장관. 근데 유준용 전 장관이 수석을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기춘 전 실장이 된 뒤에 수석 발언을 금지시켰다. 그건 진짜 이게 70년대식 사고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바로 그러면 제가 잠깐 한번 아까 중간에 끊겼으니까 유준용 전 장관의 증언은 아니죠.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수석들한테 들은 얘기는 김기춘 실장이 오고 나서 수석회의에서 수석들이 얘기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받아 적으라는 얘기죠.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수석들은 말 한마디 했다가는 김기춘 실장한테 끌려가고 아무튼 치동을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치동을 당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진용 전 장관 얘기가 좀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들은 얘기라니까. 들은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김기춘 실장이 사실은 오랜 동안 검사 생활을 해오고 뭐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저거는 진짜 권위주의 시대에서도 사실 저 정도까지 발언을 막는 걸 안 하거든요. 이건 너무 심한 거고 바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에 들어와서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할 때도 보면은 이게 받아 적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렇게 적자 생존이라고 적어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너무 적자 생존으로 가고 이 소통이라든가 이러한 토론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바로 지금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의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말하면 받아 적어라. 너희들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바로 이러한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블랙리스트에도 이야기를 하자면 이 블랙리스트는 내일 이게는 이제 특검의 존립에 관한 문제예요. 만약에 두 사람 다 기각이 되면 이재용 그 부회장 기각에 의해서 내일 부각이 되면 특검이 존립하기가 어렵고 활동하기가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상컨대는 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기각한 그런 경험이 많지만 두 사람 중에 최소한 한 사람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 구속시키느냐, 한 사람 하느냐, 그다음 둘 다 기각이 되느냐인데 최소한 이 누가 책임지는 사람 이러한 리스트와 유사한 게 있었다는 건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주도해서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한 명은 최소한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제 전망이 또 그렇게 돼야 될 거로 보입니다. 얼핏 그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받아 적기를 하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하니까 적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녹음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다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지금 검찰에 지금 증거로 좀 증거로 좀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내각에서도 우리가 강요회를 많이 봤는데 열심히 이제 고개 숙이고서 이 장관들이 많이 적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적자하는 게 그 김정은이 무슨 얘기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그 옆에 여기 김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적고 있는 거라고 비슷하다. 이런 여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금지시켜서 장관들한테 자유롭게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적지 말자고 한 다음에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갖다가 그 나중에 적어가지고 나중에 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분위기에서는 창의적인 어떤 대안이라든가 노라는 노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어렵죠. 우리가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지만은 사실 그때는 언론이 이게 봉숭아학당이다. 막 수석들이 막 암호화해서 막 얘기를 막 하고 이래가지고 중구난방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리고 뭐 심지어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뭐 보좌진들이 뭐 대통령과 맞담배질을 한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그런 쪽에서 이게 이견이 나오고 그다음 머리가 모아지고 지혜가 모아지면 하면서 어떤 정책이 나왔는데 그런 거는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은 그 잘했던 행동이죠. 이렇게 적는 거라면 제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적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회의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게 뭐 서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런데 의자에도 걸터 앉고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해야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렇게 받아 적으러오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좀 달라지겠죠.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두 번째 뉴스가 요거죠? 네.
정호성 비서관 대통령도 대포폰을 사용했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게 대포폰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차명폰이라고 지금 정호성 비서관은 차명폰이라고 진술한 거죠? 예, 그 자기 핸드폰이 아니면은 대포폰이 아니면 차명폰인데 대포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의를 개설한 사람의 신상을 알 수 없을 때는 대포폰, 그 다음에 이제 명의를 차명,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의 얘기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엄마의 핸드폰으로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설해서 내가 쓴다면 이제 차명폰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어저께 정호성 비서관이 이제 차명폰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누가 이름을 빌려줬는지 알 수 있는 경우여야 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누가 이름을 개설을 해서 빌려줬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대포폰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판례를 보시면 도청 위험 때문에 차명폰을 많이 쓴다, 사용했다, 대통령도 차명전화를 쓴다. 일단 대포폰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차명전화라고 일단 해서 저것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명폰인지 대포폰인지. 그리고 뭐 이런 진술도 했습니다. 최순실은 저희한테 대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조용히 돕는 그런 사람이 밖으로 등장하면서 상황이 꼬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박 대통령이 피곤해하셔서 보통 수요일에는 일정을 가급적 잡지 않았고 사고 당일도 마찬가지였다. 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대통령 차명폰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기자님 지금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좀 차명폰을 썼다. 이게 말이 되나요? 대통령이 차명폰을 썼다는 게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믿어지지가 않았었는데 약간 여담을 말씀드리면 차명 전화를 쓴다는 얘기는 사실 지난해 이제 청문회나 국회에서 뭐 장시호 씨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한 번씩 언급했던 건 사실인데 대통령이 직접 썼는지 안 썼는지는 어제 정호성 비서관이 처음으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 전에 장시호 씨가 지난 11월 국회에 나왔을 때 뭐 대포폰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정도까지는 뭐 안민석 의원 등등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정호성 비서관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해준 건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안민석 의원의 당시 국정조사 특위의 발언 내용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한번 안민석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장면이 생각나는데 당시 11월에 이제 안민석 전 의원이 대포폰 뭐 직접 갖고 나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대포폰 논란이 한 번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정호성 비서관의 그 어떤 발언이 확인 절차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이 나왔는데 박헌영 과장한테 대포폰,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뭐 가족 명의로 한 폰을 3개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최순실하고 고영태 씨가. 그래서 이제 만들었더니 하나는 고영태가 쓰고 하나는 아마 최순실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가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전달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여튼 이 동네에서는 이 차명폰이나 대포폰이 굉장히 유행이라는 겁니다. 좀 돌아다녔다 이 얘기는 그런 거고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이 뭘 이렇게 전화기를 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상을 한번 당시에 뭐라고 안민석 의원이 질의를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대포폰이 장시호 씨가 6대를 개설해서 대통령께도 드렸다는 대포폰입니다.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저기서 말한 장시호 씨가 대포폰 줬다는, 최순실 씨한테 줬다는 대포폰이 대통령한테 갔다라는 건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된 건 아니죠. 근데 지금 확인된 건 어쨌든 대통령이 차명폰을 썼다더라라는 걸 이제 가장 측근인 정호성 비서관이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김현웅 당시 장관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당시는 확인이 안 됐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촌극을 보면서 느끼는 게 두 가지였는데 왜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해 10월 말에 옷 벗고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게 텔레그램 가입이었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자들이
믿질 못하고 차명표를 써야, 심지어 대통령이 차명표를 써야 되고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 나오자마자 텔레그램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 정도면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어제 많이 이제 들었었는데요. 여기 차명표는 누가 쓰든 어떤 뭐 맥락에서 쓰든 무조건 불법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죄를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정호성 비서관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호성 비서관이 그런 취지의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그것이 대포폰인 줄 몰랐을 것이다. 그냥 비서관이 옆에 사용하라고 주면 그 폰을 그대로 받아서 통화를 한 것이지 대통령이 통한 그 휴대전화가 대포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통화를 했을 거라고 인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대포폰이라고 본인 스스로 대포폰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실 저는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옆에서 전화기를 주면은 이것은 다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것이 설정된 그런 전화기라고 생각하지, 대통령이 이것이 대포폰인지 차명폰인지 본인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인지 아니면 청와대 건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그건 대통령한테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요. 어렵지만은 그래도 정호성 비서관이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 사설까지 썼던데, 그 정호성 비서관의 저런 증언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도청 위험성 때문에 만에 하나 갖고 있다라고 대포폰을 가진 이유를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도청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에 테러 방지법 뭐 여러 얘기를 하면서 꾸준하게 뭐라고 했냐면 정부와 국정원에서는 휴대폰은 도청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거를 이게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공명으로 부인하면서 도청 위험성 때문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이제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도청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도청이 가능하긴 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간단한 해외 무슨 사이버 공격 뭐 이런 걸 근데요. 그러니까 대포폰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원래 정현욱 대변인이 대통령은 공용폰만 쓰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공용폰만 쓰는 이유가 해킹, 스미싱에 대한 방지 기능, 보안 기능, 그리고 특히 대통령 전화기에는 비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험하다고 안 쓰고 그냥 말하자면 막폰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해킹, 스미싱의 위험이 다 있는 것이고, 이게 누구 명인지 모르겠는데 명의자는 휴대폰 대리점에 가가지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통화 내역이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해서 다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그렇죠. 이게 대통령이 쓴 전화기가 예를 들어 제 이름으로 돼 있으면 제가 뽑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정말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고, 뭐 비교도 안 되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원래 이제 블랙베리 스마트폰에 이제 얼리 어답터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백악관에 이거 블랙베리를 들고 가려고 하니까 경호실하고 국무부에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한참을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비화 기능을 장착해가지고 들어간 게 8년 전이고요. 또 힐러리 클린턴이 공용 메일이 아니라 사적인 메일을 썼다는 이유로, 그것도 밖에 있는 비선이 아니라 후마 에버딘 같은 자기의 공식적인 비서진하고 사적 이메일을 썼다는 이유로 그게 대통령 후보에서 대통령직에서 낙마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도 생각을 안 하는 게, 공용폰은 청와대 공용폰은 일단 모양 자체가 다른데, 그리고 대통령이 누구한테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고 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받는 경우에는 전화번호 알려주잖아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라인이 필요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한 번은 전화하니까 비서가 받고 한 번은 전화하니까 꺼져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했다. 대통령한테 번호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내가 개통을 한 전화기가 아니면은 누가 주면은 이거는 무조건 대포폰이라는 거죠. 공용폰이 아니면은. 그걸 과연 몰랐을 것인가. 그럼 최순실 씨한테 전화를 건다든지 정호성 비서관한테도 자기가 대통령이 방에 혼자 계실 때만 많으니까 전화를 걸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이제 옆에서 줄 때만 거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마무리하자면 아까 도청의 위험도 그렇지만 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은 이 정호성 비서관과 대통령과 이렇게 이것을 차명폰을 이렇게 줬다는 거는, 대통령이 이 어떤 차명폰을 이렇게 주면서 통화하도록 했다는 거는 이 뒤에 비선이 있던지 최순실이 있던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하는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까 대통령이 차명폰을 썼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탄핵과 관련해서 이렇게 본다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최순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국정농단을 방치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차명폰의 이 사용은 진짜 국격의 진짜 망신이에요. 이게 국기가 진짜 이것도 이게 좀 문란한 측면이 있는 거고. 예. 근데 아까 말했지만은 이 힐러리가 이제 이메일 계정을 사적인 거하고 이 공적인 거를 자기 사적인 내용을 과 공적인 거를 혼용해서 사용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은 아까 차명폰을 하면 뭐 다른 지적은 다 하셨는데 만약에 이 차명폰 대포폰 한 번호가 대통령이 이걸 쓴다는 게 밖으로 새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지금 도감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그게 비록 외부 세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보 관련한 외부 세력들한테 그게 노출이 될 경우에 오히려 진짜 고스란히 정부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안보 관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게 과거에 지금 말씀 중에 그 기억이 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디를 갔어요. 갔는데 무슨 이런 천막 같은 걸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전화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이 누구랑 통화하는 거를 아무도 그러니까 도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그런 천막이었는데 그러니까 혹시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뭐 그래서 이런 공영전화 같은 게 다 이제 해킹이 될 제가 무슨 그냥 추측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훨씬 오히려 위험하다. 그게 더 위험한 짓을 한 거다 지금 그렇죠. 이런 말씀인 거죠 지금. 이게 아무런 보안 기능이 없는 전화기인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중국에서 이제 무작위로 스미싱 같은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전화기는 그런 무작위의 위험에 대해서 완전히 노출돼 있는 전화기인 거죠. 오히려 예. 더 위험에 노출돼 그렇죠. 있는 전화기를 대포폰으로 사용했다. 제가 이제 차명전화로. 황당한 게 김광덕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테러 방지법. 이런 기사 보면 참 허탈하죠. 테러 방지법. 참. 그러니까 이 안보 관련은 비화기 기능이 있는 그런 전화를 안보 관련해서 중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기능이 있는 공식 전화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러다가 이런 좀 사적인 바로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갖고 사적인 대화도 나누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게 또 국가 기밀을 다루는 전화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아니까 아마 이런 전화를 사용했을 거라고는 이제 추측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이 번호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외부에 새나갈 가능성 그리고 더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가 우리의 이 적대적인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만약 활용이 된다 할 경우에 그거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도감청을 우려해서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도감청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게 그걸 이제 이상하다는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북한이라고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거고. 뒤섞여 있네 지금. 예. 그러니까 내용이 도감청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은 북한의 위협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건데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예. 근데 더 문제는 만약에 그런 위협 때문에 대포폰만 썼던 게 아니라 사실은 공영폰을 중심으로 다 썼던 거고 최순실 씨와의 대화라든지 사적으로 비선실세와의 연락하는 과정에서만 대포폰을 썼던 거라고 저는 추측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으로부터 정작 중요하게 보완해야 될 안보 사항들은 공영폰으로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이 뭐 안 되고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내용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게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나온 얘기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정농단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대포폰의 존재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포폰과 차명폰 지금 대통령이 차명폰을 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일이지? 뭐 이렇게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또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정호성 비서관이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를 7시간 얘기를 하니까 더 지금 미궁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피곤해하셔서 보통 수요일에는 일정도 가급적 잡지 않았고 사고 당일도 마찬가지였다. 전원 구조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난 12시쯤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점심을 먹으며 안전행정부로 바꾸니 구조를 잘한다는 얘기를 직원들과 했다. 요 얘기는 이제 자기 얘기입니다. 본인은 보도만 보고
다 이제 구조됐나 보다. 이렇게 부처 이름까지 바꾸니까 참 우리 정부가 구조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 뒤에 약간 생략된 게 있죠. 2시쯤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대통령한테 말씀드렸다. 이제 정호성 비서관의 요 증언은 기존에 우리 알려진 거하고 맞아떨어지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습니다. 맞아떨어지는 지점은 2시까지는 제대로 대통령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사고 자체가 난 거는 알았지만은 구조가 얼만큼 됐는지 뭐 이걸 제대로 몰랐다. 그러니까 2시에 그때 그래도 상황을 대강 파악하고 그 뒤에 이제 청와대도 애초에 알린 게 있지 않습니까? 2시 50분인가 이제 김장수 실장을 질책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미용사를 부르고 그거하고는 부합이 돼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헌재에 이제 제출한 거 아침부터 쭉 뭐 10분 단위로 보고를 받고 하고는 전혀 부합이 안 되는 거죠. 11시, 12시, 1시까지 계속 뭐 10분 단위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2시까지 제대로 이렇게 된 거를 몰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애초에 추측이 맞는 것이고 최근에 청와대가 제출한 거는 틀린 거죠. 대통령이 점심 먹으면서 TV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까지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좀 구성을 해보면은 윤전추 행정관이 8시 반에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일어나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저 대리인단은 서류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고, 또 증언에 따르면 안봉근 비서관이 오전 11시 30분쯤에 뛰어 들어와서 아마 그것은 김장수 실장이 서면 보고 어디에 계신지 몰라서 뛰어 들어갔다는 서면 보고를 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게 11시 반 정도쯤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증언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정호성 비서관이 아마 개인이 파악하지 못했던 개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좀 달리 지금까지 나온 그거와 그렇게 크게 배치되지는 않고 자기가 그랬다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 처음에 세월호 참사가 났다는 소식 자체를 어느 직원이 알려줬다 그렇게 했잖아요. 무슨 위기 대응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 씨 소식인데요. 청담고 감사 자료를 봤더니 이런저런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앞인가요? 이게 앞인가요? 예. 네, 지금 이 판넬을 보시면 돈 자랑 많이 하고 불손하고 오만하다. 그러니까 청담고 교사와 학생들이 기억하는 최 씨 모녀에 대한 평가입니다. 2학년 체육교사는 교실에서 잔다기에 운동장에 나와라 그랬더니 깨우지 말라 이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1학년 과학 담당 오모교사는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본 것 같다. 2학년 영어교사는 수학여행 때 1박도 하지 않고 숙소 앞에서 엄마 차를 타고 돌아갔다. 2학년 윤리교사는 수업은 한 10번에 한 번 정도 들어왔고 눈수술로 앞트임했구나 정도로 기억. 이런 정도의 기억이 있다. 네, 갈 대학이 이미 정해져 있고 잠자러 학교에 나온다 해 짜증나고 기분 나쁘다. 정해져 있다는 것까지는 잠자러 학교에 나온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네, 또 1학년 담임교사는 천성이 밝고 할 달에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 여기는 제가 헷갈렸네요.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온통 칭찬만 있다고 합니다. 천성이 밝고 할 달에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 심성이 따뜻해 교우관계가 원만하다. 또 2학년 학생부에는 훈련 등으로 친구들과 교류 시간은 부족하지만 부부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다. 자, 이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건데요. 지금 고등학교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일단 학력 졸업이 취소가 된 상태인 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선생님들까지도 최순실 씨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것인지 학생부에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써놨고 정유라 씨의 편의를 너무나 많이 봐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 하나가 딱 드는 게요. 2학년 학생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훈련 등으로 친구들과의 교류 시간은 부족하지만 그분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정유라 씨 같은 경우가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해갖고 잘 돌봐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가 맞는 거죠? 왕따를 당한 게 맞는 건지, 그분들 사이에 선망의 대상이 맞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 들을 수 있고, 학교를 일단 다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선망의 대상이 됩니까? 여기 나왔던 동창생의 증언이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이미 갈 대학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교를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건 정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정유라에 대해서 만약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였다라면은 정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사춘기 청소년기에 느끼게 되는 거고, 여기 오늘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파악될 수 있는 거는 정윤회 씨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2012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 전이고요. 13년도, 14년도가 대통령 당선 이후.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얘기인데, 최순실 씨가 쫓아가갖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시다시피 애 아빠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 아빠. 그러니까 규정을 지키는 교사들에게 폭언도 하고 이거죠. 애 아빠가 가만히 안 둔다고. 그러니까 막 찾아가갖고서는 사실상 제대로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교사를 거의 협박하다시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순실 씨가 우리가 알려진 것 같은 비선 실세면 혼자서 멱살을 잡든지 날개를 치면 그만인데 거기에 애 아빠를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몇몇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하지만, 정윤회 씨가 부인하는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정윤회 씨가 실제로 활동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도 정윤회라는 이름과 7억이라는 메시지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봤을 때, 이것도 저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정윤회 씨가 현 정권의 비선 실세로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반증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뭐 지금 현재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정윤회 씨에 대해서 좀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이쪽으로 얘기가 흘러갔습니다. 사실 이 이제 교육청의 감사 자료는 지금에 와서 감사한 거잖아요. 지금에 와서 당시의 상황을 감사해서 그 나오는 증언이니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썼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대목은 있고, 다만 정유라 학생이 저는 학생들이 잘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석을 3학년 때 17일밖에 안 했어요. 1, 2학년 때도 학교 빼먹는 걸 밥 먹기 싫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단편적인 인상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걸 지금 이렇게 정유라가 국민의 공적이 된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코멘트를 받으면 저렇게 이제 나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인상을 남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나무인이고 좀 제멋대로고 그런 인상은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주목하는 건요, 이 학생부가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학생을 키워본 사람으로서 학생부가 이렇게 온통 칭찬만 하고 있어서 우리가 마침 면접 보면은 들어와서 우리 수습기자 되겠다고 하는 면접 보면은 맨날 이렇게 이거 하고 그다음에 얼굴 당사자하고 얼굴 보면 많이 틀리는 것처럼 학생부가 이렇게 좋은 말만 써가지고 대학 진학의 자료로 활용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엊그제 이화여대 말씀드리면서 이화여대가 무슨 대가를 받았을까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 근데 안 하고 넘어간다고 했는데, 전 청담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보통 학생부를 이렇게 고쳐주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삐끗하면은 뭐 서울대를 못 갈까봐 뭐 전반적으로 밀어준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최순실 씨가 알려진 재산이 공식적으로 밖에 보이는 거 한 250억에 300억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청담고의 학부모인데, 청담고에서 200억, 300억 가진 학생 부모가 많지는 않지만은 또 없는 학교도 아니에요. 꽤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도대체 최순실, 정유라가 뭐라고 선생님들이 다 저렇게 절절매매도 그랬을까? 그럼 저 사람들한테도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냥 학교가 이상해서라고 밖에 안 돼 있어요, 현재. 알겠습니다. 제가 판례를 막 빼는데 실수를 했네요. 자, 정유라 씨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빨라진 대선 시계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설에 반기문 전 총장 하락, 문재인 독주,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독주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가 살짝 좀 올랐네요.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은 살짝 내려갔고, 이게 사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이게
이게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 이게 약간의 어떤 추세랄까 흐름 같은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윤 실장님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렇죠. 저기 이제 반 총장이 귀국하신 지 이제 일주일 8일째인가요? 오늘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반 정도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하면은 더 떨어졌을 가능성도 조금 높다. 반 총장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었는데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하는 대로 또 중도적인 사람은 중도적인 사람대로 10년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이야기 할까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를 충족치 못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잘해서 뭐가 올라갔다기보다 아이고 반기문도 생각보다 아니구나 그러면은 문재인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데 대한 이제 상승 요인. 그 이제 나머지도 똑같은 거죠. 이재명 시장의 하락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시장이 제가 볼 땐 지금 뭐 특별히 뭘 못하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세론하고 엮여져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미세한 반등인데 저건 이제 바닥을 쳤다 쭉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내려가지는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반기문에 대한 실망감과 안철수에 대한 이제 바닥을 치는 거는 또 쌍으로 엮여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황교안의 등장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친박 진영이 이제 어떤 우리도 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4% 뭐 이렇게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지지율을 좀 지금 이제 분위기는 좋은데 이게 지지율의 어떤 이제 모습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평을 했는데 저도 한마디. 네, 말씀하시죠. 네. 일단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은 지지율이 약간 하락한 형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귀국 컨벤션 효과가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든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왜곡 보도된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는데 일일 실수 뭐 이런 거 떠나서 자기 자신의 그 23만 달러 수술하고 동생이라든가 조카 그런 검증 논란이 어떻든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반반 행보로 인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새로 집어넣었거든요, 저기에. 그게 이제 4%, 5%가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지지율 하락, 이런 그 세 가지가 겹치면서 저렇게 주춤하거나 좀 하락한 증세가 나타난 거고,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이 약간 오르는 거는 지금 이제 대선이 다가올수록 야권의 대표주자, 선두주자로서의 있던 집중성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재명 시장 같은 지지율 떨어진 부분이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한테 올라가는 그런 거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잠시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 특검 차량을 타고 지금 법원에 도착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한 4시간 가까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조윤선 장관이 한 12시간 정도 지시했다고 기소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말씀 하시죠. 김기춘 전 대통령이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하신 거 언제쯤 맞습니까?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대개는 새벽 2시, 3시쯤 나오거든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지금 예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광폭 행보의 일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지적을 했듯이 지금 하루에 몇 킬로를 뛰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만나서 귀국 인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덕담을 나누고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요. 저런 행보 자체가 기존의 예상대로라면 아까 말한 대로 미디어 노출 효과 때문에 지지율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감시키는 효과로 나온 거에 있어서 캠프 측이나 반기문 전 총장 측도 상당히 이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됐던 여러 가지 기사 이런 것들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서 많이 오해를 받았다는 것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나온 거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대목이 뭐냐, 우리 이제 논설위원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그거는 본인이 돈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 돈 쓰고 한다. 내 돈 쓰고 지금 이게 한다. 쉽지가 않다는 얘기로 그냥 무심결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평생 남의 돈으로 월급으로 해오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색해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은 정말 아마추어로서의 이제 그런 어떤 실수가 그 지지율이 지금 반등되지 않은 걸로 연결이 되고 있어서 본인이 아마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끝난 다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가 잘 영상은 들어오는데 말소리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반기문 총장은 오늘 이제 정세균 의장에 대한 예방과 함께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예방까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나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지냈던 10년의 활동에 대해서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귀국 보고를 하게 되고 또 국가의 이제 주요한 한 축이 국회에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조윤선 네, 지금 라이브 영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조윤선 장관도 특검을 들러서 중앙지법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특검에는 조윤선 장관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지금은 김기춘 전 실장이 먼저 도착하고 조윤선 장관이 나중에 도착하는 김기춘 실장님 모습입니다. 네, 두 분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주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지금 반기문 총장 얘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빨라진 대선 시기와 관련해서 판넬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판넬부터 보시면서 계속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MB 방문에 이어서 오늘은 국회 정세균 의장을 만났죠. 연일 광폭회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막 잡음이나 크지 않은 구설에 지금 휘말려서 지금 고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국회가 정부를 대신할 수는 없죠. 대화하는 내용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네. 대통령이 지금 어디 신문에서 보니까 그동안에 제기됐던 게 한 13가지쯤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할까? 15가지 중에서 15가지 중에서 7가지는 사실이 아니고 8가지는 사실은 맞다. 그러나 뭐 내가 실수 인정하는 데다가 오랜만에 들어와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취지죠, 지금? 저는 그 피선거권을 갖는데 왜 국내에서 5년 이상을 머물러야 되는지 이게 반기문 전 총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반 총장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사실은 상반기에 치러진다라는 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간도 없고 그동안 준비도 못했던 게 분명히 있지만 그럴수록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급히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지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발끈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그 평소에 좀 온화하고 점잖아 보이던 반기문 전 총장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아마 지지하시던 분들도 많이 당황하셨을 테고 심지어 저도 2005년에 외교부 출입할 때 당시 장관이었는데 그때 반기문과 지금의 반기문이 너무 달라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당시 외교관 할 때 굉장히 젠틀하고 좋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쫓기는 듯한 모습. 실제 발언들이 굉장히 아프게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스스로 박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뭐 역사적인 결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자 이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 갔다가 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 또 어떤 기자가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그 기자한테 돌아서서 아니 어제 내가 길게 이미 해명을 했다. 그걸로 그냥 가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보통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 보면은 어떤 그 예민한 문제 이런 것들에 늘 노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스킬풀하게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반 전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게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약점으로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반기문 죄송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 할 일이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가짜 뉴스라든지 남을 헐뜯는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그 대한민국 국민이 할 일 아닙니다. 하루 파리에 가서 전철 끊을 때 금방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왜 이걸 못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면 그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애교로도 봐줄 수 있고 위안부에 대해서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위안부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 합의가 돼야 된다. 비록 그거는 아니더라도 지금 기틀이 잡혀간 겁니다.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위안부 문제가 어쨌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기에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걸 보면 뭔가 그냥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한 게 아니라 또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전략적으로 좀 끊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화낼 때 화내는 모습 계속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비판자들이 볼 때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고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 비판을 했을 때 그 지지자가 막 귀찮게 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은 비판하기 별로 부담 없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끊어내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면이 드는 게 반 전 총장이 귀국하셔서 이제 한 8일 동안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 한국의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화를 냈으면은 되게 멋있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냐. 이걸로 화를 내는 모습이 처음 보였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계속 물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 전 총장 발언에 대한 평가의 부분이고 그리고 본인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기틀을 마련했다.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전직 대통령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지금 생각하면은 기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BBK 이야기를 물어봤거든요. 이 대통령이 그러면은 밥 먹었냐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그거는 이제 다 해명했다라고 하든지 이 대통령이 그때 제가 이게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스킬적으로 볼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공약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화를 내시면은 계속 물어볼 겁니다, 아마 기자들은. 손가락질을 한 건 아니고 저희 취재 결과 이제 가리키면서 그렇죠. 이런 얘기했다는 식으로 건데. 손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특정 매체에서 계속 집요하게 이렇게 위안부 문제를 지금 따져 묻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 총장이 내가 다 얘기했는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냐. 한국의 뭐냐, 그 특수한 언론들의 상황과 이런 것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제 오늘 재미난 보도가 나오는데 오바마가 퇴임하면서 한 말이 있죠. 기자들이 자기한테 불편하고 거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서 좋은 결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물론 이제 떠나고 높은 지지율 속에 떠나는 마당에 했던 덕담일 수도 있지만은 평소에 외국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언론을 바라보고 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 어떤 장면이고요. 반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언론을 적으로 삼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반 총장이 언론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셔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본 대목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벤치마킹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이제 직선 아까 의도를 갖고 이야기했다면 뭐 그런 언론에 그런 표현을 쓰면 진짜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안 되죠. 근데 두테르테라든가 트럼프가 저 막말을 해가지고 뭐 지지율이 오르고 그런 건데 여기는 하여튼 미국이나 필리핀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되고 저는 하여튼 반기문 전 총장의 문제는 뭐였다고 생각하냐 하면 일단 너무 과속을 했어요. 자기가 준비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서 4일 동안 뭐 2,000km를 걸어 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국에 다니던 이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딱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화두를 던진 건 저는 정치 교체하고 국민 딱 기억에 남는 게 정치 교체, 국민 대통합, 그다음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비슷한 거는 했는데 그 이상의 메시지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감동적이거나 참시적인 더 이상의 강론의 메시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서 갑자기 뭐 한 4일 동안 막 영호남 충청을 누비면서 다니니까 거기서 다 결국에는 실수 그런 중요한 메시지는 안 나오고 실수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반 행보의 문제라고 보는데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안 밝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다 입장을 밝히라니까 다른 대선주자는 밝혔는데 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대답을 안 했단 말이죠. 어저께 그 소위 대변인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문제인데 저는 중도인지 보수인지 어느 쪽의 기반을 분명히 밝히고 한쪽의 기반을 두고
다른 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되는데 지금은 처음에 와서 양쪽을 다 잡으려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얘기를 다뤄봤고요. 두 번째, 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는 조금씩 어떤 선두를 계속 유지하고 조금씩 상승도 하고 있고요. 안희정 지사도 지금 차별화를 주력하면서 추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차이는 좀 많이 나긴 하죠. 예. 그렇죠. 일단은 뭐 문재인 전 대표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의 대세론을 구축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 정당에서 공격하는 건 뭐 당연할 건데 그것들을 넘어서 자당에서 뒤에서부터 화살을 쏘기 시작하니까 그게 좀 너무 뼈아픈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문 전 대표와 가장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김경수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 한마디를 갖고 자꾸 꼬투리를 잡은 건 선두주자를 흠집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가장 최근에 이제 병역을 1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얘기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자당 의원인 김부겸 의원이 반발하기 시작하고 또 가장 어찌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안희정 지사가 세게 그 항의를 제기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건 민주주의 선거나 나라를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작심하고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게 노선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진보나 보수에 치우치지 않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희정 지사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본인의 소신을 갖고 이야기하는구나. 특정 지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앞서 여론조사를 살짝 좀 봤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의 여론조사가 조금 빠지고 그 진보적인 표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으로 가는 걸 보이는데 과연 이러한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만약에 그런 대세론을 가지고 본선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면 그 본선 경쟁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안희정 지사가 되지는 않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네. 대세론과 동네북 사실은 같은 얘기 같아요. 대세론 항상 1등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엄청나게 벌떼같이 주변 사람들이 달라들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1등은 그것을 좀 즐겨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라고 당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는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된다고 했고 지난 15일에는 뭐 언론사 기자와 이제 전화해서 취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말을 바꿨다면서 여야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안철수 전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고 국회에서 이거 동의안을 해야 된다라고 더 세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안철수의 지지율은 이미 지금 뭐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누가 됐든 1등은 동네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즐길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네. 즐겨야 된다. 그거는 좀 약간 좀 그거는 좀 이렇게 저랑은 생각이 다른 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반기문 전 총장 정치 아마추어로서 한국 물정 몰라가지고 하는데 언론이 벌떼같이 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뭐 반은 받고 반은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대세 그 1등 주자가 아니라 누구는 뭐 즐겨야 된다고 문재 전 대표가 그거는 즐겨야 되는 상황이고 반 총장으로서는 당한 거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어떤 언론의 이제 잣대라고 생각하고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되는 거는 오히려 제가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행보인데 우선 사드 배치에 대해 소신에 대해서 배치해야 된다라고 진보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복수 혈전의 정권 교체는 안 된다. 또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거기서도 금강이 있었는데 유보적인 입장 오히려 뭐 해야 된다는 식으로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나오는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역시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의 남자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늘 가지고 있는 그 친노의 그림자 이런 걸 갖다가 본인이 주체적으로 걷어내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저는 그 이유가 지사를 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초선 의원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을 보는 입장이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동매북이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그에 대해서 저는 좀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 측 입장에서는 언론들이 나를 너무, 특히 방송을 포함해서 너무 나를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대선을 취재해온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1등 대세론이 최근에 이렇게 비판의 그 초점에서 좀 벗어난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반기문의 국회에 대해서 여기에 비판이 맞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맞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의 이제 끝 무렵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또 최대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취임식 트럼프 시대의 개막이죠. 정 의원님, 지금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됩니까? 내일 새벽 2시에 이제 예. 성격이 손을 놓고 취임 선서와 함께 취임 스피치를 하게 되면서 이 트럼프 시대에 이제 개막이 되는데요. 축복이 아니라 이제 뭐 물량 공세로는 뭐 대단하게 하는데 네. 할리우드 유명 스타들이나 그다음에 오랫동안 대통령 취임식을 사회를 봤던 사람까지도 안 하면서 반쪽짜리 취임식을 하게 될 것 같고, 오히려 워싱턴 주변에서는 반대 시위가 이제 거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가끔 돌아가기도 한다. 이건 분명히 역사의 진보는 아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뭐 전 세계, 또 미국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게는 또 치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게 그 취임식의 연설문을 볼 수 있는데, 트럼프가 본인이 직접 그 3주 전부터 연설문을 고민해서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존경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문과 그리고 그 존 F 케네디에 대한 연설문을 바탕으로 해갖고선 스스로의 연설문을 썼다라고 하니까, 과연 트럼프는 우리처럼 비선 실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썼다는 연설문이니까 그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설문 누가 의견 주지 않았을까요?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가 직접 썼는지 아니면 참모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확연하게 드러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돈은 많이 들었다는데 여러 가지 초청 대상자들이 참석 안 하겠다고 해서 약간 외화 내빈 뭐 이렇게 끝나지 또 않을까,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돌직구 쇼는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김진 앵커가 돌아와서 진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